피부과 시술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사실 피부는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꼭 실천했으면 하는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 피부에 닿는 도구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면도기나 수건, 메이크업 브러쉬나 퍼프 같은 도구들은 우리가 매일 사용을 하지만 또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세척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과한 세안을 피하는 것인데요. 피부를 박박 문지르거나 너무 오래 씻으면 피부 장벽이 손상돼 오히려 건조함과 트러블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는 뜨거운 물 대신 미온수로 짧게 사용하는 것인데요.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무너뜨려 피부가 수분을 잃도록 만들고 오래 샤워할수록 그러한 과정이 더 촉진됩니다. 네 번째는 세안 후 30초 이내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인데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피부 장벽을 지키고 피부 건조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얼굴을 자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손에 서식하는 세균과 반복적인 마찰은 여드름과 모낭염,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피부에 비싼 시술을 받거나 비싼 화장품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그리고 확실하게 피부 건강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 보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보습제를 사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보습제는 무엇을 바르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바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세안이나 샤워 후에 30초 이내로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바로 바르는 것인데요.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부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죠. 따라서 피부 속 수분이 잘 유지되도록 보습제를 빨리 바르는 것이 보습 효과를 가장 확실하게 얻는 방법입니다. 사용량도 생각보다 넉넉하게 바르셔야 하는데요. 얼굴을 기준으로 하면 손가락 1마디 반, 이 목까지 바른다면 2마디에서 2마디 반 정도는 바르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충분히 발랐다고 생각했는데도 건조하다면 이 보습제가 흡수된 뒤에야 한 번 더 덧발라 레이어링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아침, 저녁 하루 2번만 고집하기보다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덧발라주는 것도 좋죠. 자, 그리고 보습제 바를 때 손바닥에 골고루 묻혀 이 세수하듯 문지르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바르면 이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손끝만으로 이 부드럽게 펴 바르거나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서 피부 자극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습제를 보관할 때는 화장실에는 절대 두면 안 됩니다. 화장실은 온도와 습도 변화가 커서 제품이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화장실보다는 화장실 근처에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보습제 사용 습관 몇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이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새 그 바세린을 사용하면서 얼굴 주름을 펼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얼굴에 바세린을 시도하곤 하시는데요. 실제로 얼굴의 주름은 피부가 건조할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 보습을 도와줄 수 있는 바세린을 바르는 게 주름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세린은 하지만 강한 밀폐제이기 때문에 잘못 바르게 되면 오히려 모공을 막으면서 얼굴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바세린을 바를 때는 얼굴 전체적으로 너무 과한 양을 바르기보다는 필요한 부위에만 아주 소량씩 콕콕 두드리며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바세린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습제로 나온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보습제 위주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보습제를 발랐을 때도 건조하거나 잔주름이 잡히는 부위가 있다면 그런 부위에만 국한해서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바세린 사용법을 안내 드릴 때는 평소 사용하는 보습제를 먼저 바르도록 하시고요. 만약 보습제를 바르고도 건조하다고 생각되는 부위가 있으면 그런 부위에만 손끝에 살짝 바세린을 묻혀서 한 2-3번 정도 콕콕콕 두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여드름이 올라오는 부위에는 보습제를 발랐다가 오히려 그러한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바르지 말고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드름이랑 모낭염은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발생하는 기전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단 여드름은 피지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자, 먼저 피부의 피지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요. 많이 피지가 증가하게 되면 그 피지가 피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피부 속에서 절유하게 되죠. 자, 피부가 피부 속에 쌓이게 되면 피지를 좋아하는 세균인 여드름균이 증식을 하게 되고, 그러한 여드름균을 죽이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서 빨간 뾰루지 형태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드름을 감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지량이 많은지, 또 피지가 피부 속에 쌓여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짝 구멍을 내서 압출을 하게 되면 속에 쌓여 있는 피지가 배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피지가 많아서 생기는 여드름의 경우에는 이제 피지를 줄일 수 있는 치료가 더 중요하게 되고요. 반대로 모낭염의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 그 위생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물리적인 마찰일 수도 있고, 어떠한 이유로 이 모공 안쪽으로 피부 겉에 상재하고 있는 상재균이 침투하면서 감염이 돼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모낭염의 경우에는 주로 피지가 많아서 생기는 경우라기보다는 어떤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아니면은 물리적인 마찰이 생겨서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주로 세균이 들어가면서 빨갛게 통증이 동반된 골문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드름과 모낭염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낭염은 이 세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치료 자체도 항생제를 이용해서 세균을 죽이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여드름과 모낭염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여드름과 모낭염을 무조건 구분하려고 하기보다는 만약 여드름인지 모낭염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면 주변 피부과에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민간요법이 있죠. 물에 식초를 타서 세안을 하면 소독되는 효과도 있고 세균을 죽이는 효과도 있어서 모낭염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학적인 근거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식초를 물에 타서 얼굴에 세안을 하면 좋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피부가 약산성이기 때문인데요. 식초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식초를 탄 물을 세안을 하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pH가 낮아지면서 약산성 상태로 변할 수 있죠. 피부는 약산성 상태에서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가장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민간요법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얘기해 드릴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세균을 죽이기는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한 식초에 물을 탄 것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피부의 약산성 상태를 만든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모낭염이 심한 경우라면 이러한 민간요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이 병원에서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집에서 열심히 피부 관리를 하죠. 자, 그러다 보면 이 피부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해보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너무 열심히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열심히 씻는 습관입니다. 자, 씻을 때 너무 박박 문지르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세안하면 이 피부 장벽이 손상되기 쉬운데요. 자, 그러다 보면 건조함이라든지 홍조,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피부는 무조건 깨끗해야 한다기보다는 피부 장벽을 지키면서 적당히 씻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일 1팩입니다. 1일 1팩. 이렇게 매일마다 마스크팩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자, 마스크팩은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 매일 한다고 해서 효과가 계속 커지는 것은 아닌데요. 자, 오히려 피부가 민감하다면 자극이나 접촉 피부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내 피부에 잘 맞는 보습제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행만 따라 피부를 관리하는 것은 꼭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새는 워낙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보니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피부과 시술이나 또 피부 화장품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한 번쯤은 받아보거나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인기 있는 시술이나 화장품이라고 해서 내 피부에 맞는 것은 절대 아닌데요. 자, 오히려 내 피부에 맞지 않는 시술을 받거나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민감해지거나 피부 노화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행을 쫓지 않고 내 피부에 맞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티에이징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약국 연고 3가지라. 사실 너무 좋은 약국 연고들이 정말 많아서 딱 3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사실 고르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범용성과 가성비를 모두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본다면 저는 비판텐 연고, 또 미보 연고, 그리고 에크린겔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비판된 연고의 성분은 덱스판테놀인데요. 피부 장벽 회복을 도와주고 또 상처 재생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보습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건조하거나 자극받은 피부에 가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로 미보 연고는 화상 연고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집에서 생활하다가 실수로 고데기나 뜨거운 물에 데였을 때 가벼운 화상이 생겼는데 병원 갈 시간은 없고 이럴 때 응급처치로 사용하기 아주 좋고요. 꼭 화상이 아니더라도 상처 회복을 도와주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살짝 피부가 벗겨지거나 까졌을 때도 상당히 사용하기 유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크린겔은 이 살리실산 성분의 여드름 연고인데요. 이 살리실산은 각질과 피지를 녹이는 효과가 뛰어나서 이 좁쌀 여드름이나 블랙헤드처럼 각질이 모공을 막아서 생기는 문제에 효과적이죠. 자, 물론 이러한 연고들은 연고마다 용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무조건 좋다, 어느 하나가 무조건 만능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상황에 맞게, 증상에 맞게 그때그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연고 이외에도 이 다양한 연고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를 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홈케어 디바이스 자체의 원리는 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기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홈케어 디바이스도 종류가 다양하고 종류마다 그 작용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피부 탄력을 올려준다고 알려진 홈케어 디바이스로는 고주파 디바이스나 초음파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이 고주파나 초음파 모두 피부에 일정 자극을 가하고 피부의 온도를 올려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그 기전이 잘 알려져 있죠. 다만 피부과 시술과 이런 홈케어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고주파, 초음파의 차이점이라면 그 강도나 깊이에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할 수 있는 타겟 온도까지 올릴 정도로 강한 강도의 고주파와 초음파를 사용하는 데 반해서 이 홈케어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훨씬 더 강도가 약하게 또 목표로 하는 타겟 온도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고주파 에너지나 초음파 에너지를 사용해서 피부의 변화를 유발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홈케어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욕심내서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축적되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또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따라서 홈케어 디바이스 중에서 고주파 디바이스나 초음파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권장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다만 홈케어 디바이스 중에서 LED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LED의 경우에는 주로 피부 탄력을 올리기보다는 피부 재생이나 피부 진정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LED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고 또 실제로 피부과에서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니면 피부에 트러블이 많이 올라왔을 때 진정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LED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디바이스 역시도 부정확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리해서 사용하다가는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장 방법을 준수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피부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건강하고 젊은 피부는 사실 특별한 비법이 있기보다는 좋은 습관과 꾸준한 관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피부과 시술도 도움이 되겠지만 유행하는 제품이라든지 시술에 휩쓸리기보다는 내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앞으로 저는 제 유튜브 채널 피부왕 정윤을 통해서 의학적으로 검증된 또 믿을 수 있는 피부 정보를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